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항공전 시간입니다. 자, 매주 일요일 제가 이렇게 항공전 하나씩 올려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포클랜드 전쟁에서 아르헨티나 공군, 아르헨티나 해군이 영국 해군의 항공모함을 격침하는 작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포클랜드 전쟁입니다. 아르헨티나, 영국 항모를 잡아라. 액조세 쇼크 알려드리겠습니다. 액조세 쇼크. 여러분들 저도 어릴 때 그때 우리 9시 뉴스에 액조세 미사일이 군함을 팍 치는 이런 화면 정말 수도 없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액조세 쇼크. 과연 이 아르헨티나의 목표는 어디였으며, 액조세를 비롯한 영국 해군의 군함들을 아르헨티나가 어떻게 공격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의 항모를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전쟁의 성패가 달려있죠.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영국의 항공모함을 잡자, 저것만 잡으면 우리가 이기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영국은 또 항모가 없으면 제공권을 완전히 상실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그런데 이제 항모를 영국이 두 척을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허미스 그리고 인빈시블, 이렇게 이제 두 척의 항모를 가지고 갔는데, 인빈시블은 작고 허미스가 이제 조금 더 크죠. 인빈시블은 이제 8대의 해리어를 운용을 했고, 그리고 허미스는 12대의 해리어를 운용을 했죠. 그래서 허미스가 이제 더 중요하죠. 그래서 대처 수상은 레이건 대통령과 협의를 해서 이 허미스가 만약에 전쟁 중에 격침이 되면 미국이 이오지마라고 하는 이 강습 상륙함을 허미스 대신 좀 지원을 해다오, 이렇게 해서 미국이 혹시 허미스가 또는 인빈시블이 격침이 되면 이오지마 이 강습 상륙함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아 놓고 전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아르헨티나는 프랑스로부터 슈페르 에땅다르 공격기, 아르헨티나 해군이죠, 공격기, 그리고 액조세 미사일을 막 도입을 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영국이 미국을 통해서 프랑스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 슈페르 에땅다르와 또 액조세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합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페루 등을 이렇게 거쳐서 우회 수입을 시도를 하는데, 그것마저도 안 되게끔 영국은 미국을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차단해버려요. 그래서 이 전쟁이 시작됐을 때 아르헨티나는 정말로 황당하게도 액조세 공대함 미사일이 불과 5발이었습니다. 5발. 그 액조세 공대함 미사일 5발을 가지고 아르헨티나가 어떻게 운용을 하고 어떤 전과를 올렸는지 지금부터 보시는 겁니다. 자, 영국은 일단 자기네들의 함대를 방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영국 함대의 방어 전술은 이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제일 안쪽에 항공모함들이 있습니다. 항공모함은 허미스, 그리고 이제 인빈시블. 그렇게 해서 항공모함 용도로 사용하는 배들이 영국은 3척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공모함, 그리고 이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호위함대, 이렇게 해서 제일 이제 안쪽에 떨어져 있고, 이 안쪽에 있는 것에서부터 한 45에서, 자료가 이제 여러 가지인데 45에서부터 많게는 148km까지 해서 그 일선에 군함들을 깔아 놓습니다. 이게 이제 레이더 피켓함이죠. 여기에 이제 대공 레이더에 있는 이른바 셰필드 같은 이런 군함들을 깔아 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전방에 45에서 한 55km 전방에 이렇게 3개의 구역을 설정을 해서 해리어 전투기들을 이렇게 두 대씩 한 개 편대로 해서 움직이게 해 놓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방어는 조기 경보선입니다. 아르헨티나 해안선이 있죠. 그 아르헨티나 해안선에서 12해리, 그러니까 한 20km 지점 딱 그 입구까지 영국은 5척의 잠수함을 딱 보내가지고, 여기 보면 산후안이라든지 리오그란데 이런 그 아르헨티나의 해공군 기지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전투기들이 출격하고 군함이 출격하고 하는 것들을 조기 경보하기 위해서 5척의 잠수함을 미리 갖다가 딱 박아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는 겁니다. 왜냐? 영국이 조기 경보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참 희한하게도 잠수함이 가서 조기 경보를 하러 제일 일선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방어선은 말씀드렸듯이 씨 해리어 이 전투기를 가지고 15,000피트 고도, 그러니까 한 4km 이 정도 고도에서 이런 초계를 도는 캡 스테이션을 마련을 해놓고요. 이 각 스테이션마다 2대씩이 도는데 이게 이제 3교대로 돌아요. 그래서 2대는
초계를 돌고 있고 두 대는 돌아오고 두 대는 정비해서 출격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18대를 가지고 24시간 캡을 돌리는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가혹한 비행을 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2차 방어선에 말씀드린 구축함들 42형 구축함 이거 3척을 내보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레이더 피켓 조기 경보기 없으니까 조기 경보 레이더 기지로 군함을 이렇게 3척을 전방 추진시켜서 운용을 합니다. 여기에는 C-DART 미사일이 있어요. C-DART 미사일 함대공 미사일인데 최대 사정거리가 한 76km 정도 되니까 셰필드 같은 이런 42형 구축함을 뚫고 아르헨티나 전투기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제 두려운 그런 곳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항모와 잔여 마지막 남은 함대들이 쭉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포클랜드 전쟁에 동원된 그 영국의 함대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23척의 군함이 있는데 항모 빼고요. 전투함은 23척입니다. 여기 이제 타입 82 이게 6,300톤짜리 군함인데 이게 제일 최신형이에요. 그리고 타입 42 이게 이제 4,850톤짜리 여기에 셰필드가 있습니다. 이 타입 42가 5척 그러니까 이게 주력함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호위함들이 또 이렇게 있는데 호위함은 타입 22 이게 또 4,500톤 정도 되니까 굉장히 이것도 나름 거의 구축함에 준하는 그런 능력이고요. 그리고 이제 타입 21 이게 이제 7척이 있는데 수적 주력함이 되겠죠. 이거는 3,200톤 정도 되는 그런 호위함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대구함 정도보다 그런 비슷한 크기 정도 되겠네요. 지금으로 치면. 그리고 잠수함은 핵 잠수함 5척 그리고 디젤 잠수함 1척 해서 6척이 동원이 된 그런 함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성을 했는데 이 지도는 여기 보시면 이 라인이 슈페르 에땅다르가 여기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포클랜드 섬이 있어요. 포클랜드 섬의 끝자락까지 슈페르 에땅다르의 항속거리 전투행동 방향 지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A4 스카이호크의 전투행동 방향 끝자락 지점에 이제 항공모함들이 배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해놨어요. 여기를 뚫고 아르헨티나가 이제 항공모함을 잡으러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전력을 일단 한번 보면 사실은 그때 아르헨티나 굉장히 열악했어요. 공중급유기가 2대가 있었는데 KC-130H 공중급유기 2대가 있고요. 그래도 아르헨티나가 이제 영토가 좀 넓다 보니까 공중급유기를 당시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넵튠이라고 하는 해상 초계기가 2대가 있는데 이게 원래는 이제 넵튠은 한 10대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쿠데타를 하고 나서 이 갈티에리 정부가 쿠데타 성공 이후에 자신들의 정권의 정통성, 명분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미국을 대단히 비난하는 그런 정책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 갈티에리 정부와는 이제 완전히 등을 돌리는 사이가 됐죠. 그래서 이 넵튠 이 대잠 해상 초계기의 부품 공급을 중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부품이 없다 보니까 동류 전환. 그래서 이제 전투기 비행기 하나 세워놓고 거기서 부품 뜯어가지고 일부 쓰고 하다 보니까 다 이제 안 되고는 결국 이 포클랜드 전쟁 개전 시에는 넵튠 해상 초계기가 불과 2대뿐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2대 그리고 슈페르 에땅다르 전투기 이게 이제 액조세를 달 수가 있는데 이 전투기 해군용으로 5대가 있었어요. 5대.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액조세 공대함 미사일 5발 이렇게가 이제 아르헨티나가 항공모함을 잡을 수 있는 전력이에요. 이거 가지고 이제 하는 겁니다. 자, 1982년 5월 4일입니다. 이제 셰필드를 잡은 날이죠. 여러분들 정말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이때 저는 지금 생각하면 왜 처음부터 허미스나 인빈시블 같은 항공모함을 노리지 않고 처음에 이렇게 셰필드 같은 레이더 피켓함을 잡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슈페르 에땅다르나 또는 액조세가 아주 많이 있다면 차근차근 부숴서 들어가면 되는데 그 액조세가 5발밖에 없는데 그 5발을 가지고 레이더 피켓 하러 나오는 이 군함을 공격하기에는 사실은 아르헨티나로서는 이거는 너무나 소중한 자산이 바로 액조세였죠. 그런데 왜 이걸 했을까? 그런데 어쨌든 이날 아침 7시 10분에 아르헨티나 해군의 넵튠 초계기가 포클랜드 섬, 동포클랜드 섬의 남쪽 한 180km 부근에서 셰필드를 포착합니다. 그 정보를 알려주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진한 분홍색으로 막 갈짓자로 막 지그재그로 있는 이 선이 보입니다. 이게 넵튠 해상 초계기의 비행 경로예요. 비행 경로. 아르헨티나 해군 이비행대 소속의 슈페르 에땅다르 2대가 각각 액조세 한 발씩을 달고 이륙합니다. 9시 45분에 이륙해서 15분 후에 이 지점에서 공중급유를 받습니다. 뭐 불과 15분 후에 공중급유를 받나? 좀 더 가서 받지. 그런데 비행기라고 하는 것은 이륙할 때 가장 많은 연료를 소모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공군의 FA-50 같은 경우에도 이륙할 때 한 500kg 정도의 연료를 소모해요. 그래서 자신이 쓸 수 있는 착륙할 때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연료가 남아 있어야 되니까 실제적으로 작전에서 쓸 수 있는 연료의 거의 한 3분의 1을 이륙할 때 써버려요. 그리고 한 15분 정도 비행을 했으니까 제법 연료가 소모가 많이 됐겠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륙하자마자 15분 후에 바로 공중급유를 받고 해당 지역, 셰필드가 있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레이더를 딱 끄고 완전히 침묵하고 넵튠 초계기가 알려주는 위치로 이 슈페르 에땅다르 2대가 가는데 뭐 호위기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슈페르 에땅다르 2대가 그냥 가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작전은, 과감한 작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더 과감하냐. 당일 기상 상황이 구름이 아주 낮고 두껍게 깔려있는 날이었어요. 구름이 어느 정도로 깔려 있었냐. 해수면에서 불과 150m 고도까지 구름이 깔려있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낮게 깔려 있었고 그 구름이 아주 두껍게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씨 해리어들은 이 구름 위에서 초계를 합니다. 한 4km 상공에서 초계하는데 거기에는 구름이 없는 청명한 곳이죠. 그 밑에 구름이 잔뜩 끼어 있고 150m 고도까지 구름이 있습니다. 슈페르 에땅다르 2대는 불과 15m 고도로 1시간을 날아가요. 야, 이거 뭐 레이더도 다 끄고 이때 뭐 자동 항법 장치 이런 것도 없고 오직 수동 능력으로 비행을 해가야 되는데 아르헨티나 해군 조종사들도 대단한 능력이 있었나 봐요. 그렇게 해서 45km 전방에서 팝업을 합니다. 팝업하는데 뭐 아주 높이 뭐 수백 미터 상공 올라가는 게 아니고 15m 상공으로 비행을 해서 쫙 가다가 40m 상공으로 올라가요. 왜냐? 수평선이 한 35km가 수평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평선 너머를 지금 살짝 봐야 되니까 아직 안 보여요. 지금 셰필드가. 분명히 넵튠이 저쯤에 가면은 셰필드가 있다라고 했는데 아직 안 보여요. 레이더에. 그래서 살짝 이 수평선 너머에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살짝 팝업을 합니다. 40m로. 그랬더니 레이더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딱 포착하고 레이더를 보고 나서 즉각적으로 액조세를 각각 한 발씩 발사합니다. 발사를 하고 즉시 이제 이탈해서 도망옵니다. 이탈해서 이제 돌아오는 것이죠. 그 중에서 두 발의 액조세가 쫙 날아가는데 그 중에서 한 발은 함체 우현 흘수선. 그러니까 이 해수면이 있으면 배가 떠 있죠. 해수면하고 배하고 딱 만나는 그 지점을 이제 흘수선이라고 하는데 그 지점에 정확하게 가서 두들겨 맞습니다. 배의 딱 중간에. 그리고 있는 2탄은 그냥 빗나가서 바다에 추락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셰필드가 옆구리를 딱 맞고 나서 화재, 폭발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20명이 사망을 하게 되고요. 26명이 부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셰필드 함을 수리하기 위해서 예인하던 중에 결국은 이 구멍이 점점 견디지 못한 상황이 되어서 침몰하고 맙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셰필드, 영국 군함 셰필드가 포클랜드 전쟁에서 침몰했던 그 사건 5월 4일입니다. 자, 그런데 전투가 더 치열해졌죠. 5월 21일 날 영국 해병대가 포클랜드 섬에 상륙합니다. 이 5월 20일 날 엄청나게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공중전도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가 됐는데 제가 기회가 있으면 이 5월 21일 날 영국 해군이 상륙을 할 때 벌어졌던 그 공중전, 이때 아르헨티나 전투기들이 아주 많이 격추가 됐었는데 이때 해리어들의 공중전 상황도 제가 따로 한번 해드리겠는데요. 오늘 이 주인공은 아르헨티나니까 그건 패스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영국이 상륙을 하니까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이 포클랜드 섬의 포트 스탠리, 여기가 뺏기면 이제 전쟁 끝나는 거거든요. 지켜야 되니까 결국은 문제는 제공권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허미츠 항공모함을 격파하자라는 결심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정말 참 이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안타까웠던 것이 아까 처음에 셰필드 잡을 때 넵튠 해상 초계기가 작전을 해서 그 넵튠 해상 초계기가 셰필드가 저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지역을 향해서 날아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넵튠 해상 초계기의 부품 공급이 끊겼죠. 그래서 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 넵튠이 굉장히 이제 하드한 어떤 그 비행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5월 10일에 가서는 넵튠 해상 초계기 2대 모두 부품이 필수 부품이 없어져 가지고 비행을 못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5월 10일부터는 해상을 감시할 수 있는 해상 초계기 전력이 아르헨티나는 사라져 버린 겁니다. 없어요. 그래서 마치 2차 대전에 일본이나 미국이 서로 상대의 항공모함 찾기 위해서 그냥 비행기 정찰 비행기 보내가지고 뭐 눈으로 찾는 이 시절로 지금 돌아가 버릴 거예요. 해상 초계기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참 미국하고 등지고 나니까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네요. 그래서 이제 해상 초계기는 없고 그러면 쟤들 항공모함 어디 있는 거야? 대충 그때까지의 각종 항적 이런 거 막 분석해 보니까 포클랜드 섬의 북동쪽 한 200km 근방에 허미스 항모 그리고 그런 대형 항모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일단 그쪽으로 보내보자 해가지고 대충 이제 감으로 그쪽으로 보내기로 합니다. 포클랜드 섬의 동북쪽으로. 그래서 아까 셰필드를 잡을 때는 이륙하고 15분 만에 공중구비를 했는데 이때는 이륙하고 제법 많이 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가지고 공중구비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포클랜드 섬의 북쪽을 크게 우회해서 밑으로 쳐 내려가기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큰 각도로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다시 꺾어서 내려오는 이 전술을 쓰기로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영국은 항공모함으로 쓰고 있는 배가 지금 현재 허미츠 그리고 인빈시블 경항모죠. 그리고는 여기에 아틀란틱 컨베이어 여기에 양쪽에다가 이 컨테이너 박스들을 쭉 세워놓고 옆에서 보기에는 이게 뭔지 모르게 해놓고 그 중간에 이런 식으로 지금 헬기들 그리고 해리어들이 이착륙할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 놓고 항모 비슷하게 쓰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두 척의 진짜 항모 그리고 한 척의 항모 비슷한 배 상선입니다. 컨테이너선이에요. 가 이 후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배인 12대의 해리어를 운영하는 허미츠를 잡으러 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출격을 했는데 슈페르 에탕다르 편대가 이제 역시 이제 2대가 갔어요. 포클랜드 북동부 275km 부근에서 얕게 상승했습니다. 딱 상승해 보니까 레이더상에 대형 함선 2척이 보이는 겁니다. 2척 중에 한 척은 허미츠다 생각이 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뭐 하푼이나 액조세나 이런 것들이 대충 이제 그 지역을 딱 찍어놓고 그 지역으로 보냅니다. 보내서 마지막에 레이더를 켜서 이제 자기가 보이는 것의 가장 큰 타겟을 쫓아가거든요. 그래서 저기에 큰 배들이 있으니까 대충 그쪽으로 보내놓으면 마지막에 이제 레이더 켜서 큰 놈을 때리는 겁니다. 큰 놈은 당연히 구축함보다는 항공모함이겠죠. 그래서 일단 보내자 해서 포클랜드 섬 북동쪽 275에서 발견을 하고 57km 전방에서 액조세를 발사를 일제히 합니다. 이 항공모함들을 호위하고 있던 군함들 그 중에서 타입 21 프리깃인 엠버스케이드 함이 최초의 이 액조세들이 날아온 것을 탐지를 해요. 그래서 이 전자전 체계에 액조세의 전파를 탐지를 하고 이제 경보를 울리죠. 그래서 허미츠를 비롯한 모든 이 함대 내의 모든 함들이 체프, 플레어 마구마구 쏟아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액조세 중에서 한 발이 목표를 상실해 버렸어요. 그냥 뭐 이 기만 체계들이 마구마구 터지니까 도대체 어느 건지 알지 못하고 하나는 허미스를 상실하고 헤매다가 그 옆에 있는 허미스 옆 3km 지점에 있는 대형 함선을 발견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대형 함선으로 들어갔는데 그 배가 허미스가 아니고 아틀란틱 컨베이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틀란틱 컨베이어가 맞았는데 아마도 유류 같은 것이 유폭이 일어났나 봅니다. 당연히 지금 헬기나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헬기에 들어가는 항공유 이런 것들을 다량 탑재를 하고 있었겠죠. 그게 유폭이 일어나고 완전히 대화재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틀란틱 컨베이어에 실려있던 헬기들 10대가 완전히 그냥 불에 전소가 돼버렸고 물자가 대량 손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끌고 가다가 결국은 침몰했어요. 자, 그런데 이 조종사들은 뭔가
큰 놈을 하나 잡긴 잡았는데 이게 허미츠인지 뭔지 모르죠. 인비시블인지 뭔지 몰라요. 그래서 돌아와서 항모 잡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조금 헷갈리긴 해요, 지금. 그래서 야, 허미츠를 잡은 것 같긴 한데 지금 계속 그래도 계속 캡을 돌고 있어요. 허미츠를 만약에 잡았으면 인비시블밖에 안 남으니까 이게 지금 이 초계가 확 약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야, 그럼 허미츠 안 잡은 건가? 어떻게 된 거지? 이제 이러다가 어쨌든 보내가지고 때려보니까 뭔가 하나 묵직한 거 하나 잡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할 수 있다. 또 하자. 그래서 지난번에는 북쪽으로 해서 돌아갔는데 얘들이 지금 이제 어느 지점쯤에 항공모함들이 주둔하고 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지난번엔 북쪽으로 돌아갔으니까 이번에는 남쪽을 통해서 가자. 그래서 영국군이 포클랜드에 상륙한 지 이제 9일이 지났으니까 이제 5월 30일입니다. 포트 스탠리가 함락되려고 지금 막 굉장히 이제 이 지상전 부분에서 굉장히 급박한 그런 전황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카운트 펀치를 먹이자. 이제 남은 액조세는 단 한 발입니다. 이 한 발을 가지고 진짜로 허미츠 아니면 인빈시블 이런 항공모함 잡자. 지난번에 하나 잡았으니까 남은 거 하나 잡자. 이제 이렇게 해서 마지막 한 발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그때 공군이 이거 지금 전부 다 아르헨티나 해군 항공대의 슈페르 에탕다르가 했지 않습니까? 공군이 잠깐 우리도 좀 끼워줘 라고 된 겁니다. 왜? 해군만 지금 너무 영웅되면 안 되니까. 그래 공군이 우리도 좀 하자 해가지고 공군이 자신들의 A4 스카이호크 그 전투기를 좀 끼워줘 같이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액조세는 한 발밖에 없잖아요. 액조세는 역시 슈페르 에탕다르가 장착을 하고 공군의 A4 스카이호크는 마크 82 이 그냥 폭탄이죠. 무유도 폭탄 그걸 가지고 토스하듯이 그냥 떨어뜨려서 그냥 2차 대전식으로 우리가 근접 급강한 폭격해서 항공모함이든 뭐든 때려 부수겠다. 우리 공군도 좀 끼워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군 A4 스카이호크 전투기 4대가 같이 갑니다. 슈페르 에탕다르하고 남쪽으로 쫙 내려와서 한참까지 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고 다시 여기까지 와서 이때 영국도 조기 경보기가 없었기 때문에 공중급유기가 포클랜드 섬을 완전히 에워싸듯이 여기까지 와서 공중급유를 했는데도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포클랜드 섬 남쪽을 크게 우회하도록 공중급유를 다 해주고 고도는 처음에 이제 순항속도는 350km 아주 이제 정속주행, 연비주행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전부 공중급유 다 받고 해수면으로 급강하 해가지고 시스키밍 해서 날아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액조세 한 발 남았지 않습니까? 적의 항공모함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평선 넘어 있으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한번 팝업을 또 해봅니다. 팝업을 했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다시 깔아앉습니다. 깔아져서 다시 비행을 하다가 한 번 더 딱 왔습니다. 보입니다, 이제. 그래서 대형 표적을 봤습니다. 저 항공모함이야. 해가지고 이 슈페르 에탕다르가 액조세를 발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 이 슈페르 에탕다르들은 이탈을 하죠. 그런데 이 A4 스카이호크는 이런 레이더가 장착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이 액조세 속도가 어차피 아음속이니까 액조세하고 똑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A4 원래 이 작전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에 A4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액조세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죠. 그래서 액조세하고 똑같이 비행을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호위하고 있던 군함 중에서 어벤져라고 하는 타입 21 이 브리깃 호위함이 발견을 한 겁니다. 비행기들 그리고 항적들이 날아오는 것을. 그렇게 해서 아주 전속으로 회피 기동을 실시하고 체프 플레어 발사를 하고 제모 발사를 하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액조세는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했고 사실 이 아르헨티나 조종사는 허미츠를 공격을 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허미츠도 아니었죠. 그냥 3,200톤짜리 이 어벤저였습니다. 그 자기가 봤던 그 대형 목표가. 그렇게 해서 A4 공격기는 계속 날아갑니다. 날아갔는데 이 군함에서 쏜 지대공 미사일에 2대가 격추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2대는 격추가 되지 않고 근접해서 마크 82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옆에서 빵빵 터져요. 그리고는 확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이 연기를 본 거예요. 연기를 봐서 돌아와가지고 내가 격침했다.
연기가 확 나는 거 봤다 허미츠에서 라고 했는데 저는 이 아르헨티나 공군의 조종사가 거짓말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아니 인빈시블, 허미츠 이런 항공모함하고 이 3,200톤짜리 군함하고 착각할 리가 있습니까? 아무리 멀리서 봐도 항공모함, 우리 독담 같이 생긴 거 누가 봐도 그냥 눈 감고 봐도 그건 항공모함인지 군함인지 알 수 있죠. 그런데 허미스라고 사실은 돌아와서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럼 허미스 아니고 이제 어벤져라고 하더라도 면이 확 올라왔는데 이건 뭐냐? 맞아서 뭔가 이 화염이 올라온 것이 아니고 급변침을 해야 되니까 급가속하는 과정에서 엔진 매연이 확 나온 게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이날 마지막 이 공격에서 전과를 하나도 올리지 못하고 결국 아르헨티나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한 발의 액조세는 허무하게 이렇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참 아르헨티나로서는 안타깝죠. 5발, 액조세 5발 있었는데 그 5발 가지고 마지막 한 발 남은 거 결국 이렇게 허무하게 날려버렸어요. 그 전에 이제 셰필드 하나 격침시켰고 또 아틀란틱 컨베이어 항공모함으로 썼던 그 컨테이너선 한 척 격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영국은 함대를 자유롭게 운영을 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포클랜드 전쟁은 영국의 승리로 끝났죠. 자, 그래서 이 포클랜드 전쟁에서 이 지금 오늘의 전투를 이렇게 보면 결국은 미국의 마음과 멀어진 이 아르헨티나, 즉 그러다 보니까 넵튠 해상 초계기의 부품도 지급받지 못하고 그리고 페루 등을 우회해서 들어오는 슈페르 에땅다르, 액조세 이런 것들을 보급받지 못하고 프랑스를 통해서 직도입하는 슈페르 에땅다르나 액조세도 보급받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결국은 미국과의 외교력에서 영국에게 진 거죠. 그리고 영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셰필드나 아틀란틱 컨베이어가 이렇게 이제 격침이 됐을 때는 그런 것들 왜 격침이 됐을까 보면 결국은 영국이 조기 경보기 없었습니다. 왜냐? 영국이 이제 아크로얄 항공모함을 퇴역시켰지 않습니까? 2년 전에 퇴역을 시키다 보니까 정규 항모가 없으니까 조기 경보기를 운용을 할 수가 없죠. 여기 이제 조기 경보기 가넷이라고 하는 조기 경보기를 운용을 했는데 이거 이제 사출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영국은 이 허미스 항공모함마저도 해리어를 운용하기 위해서 사출기를 없애고 스키점프대를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가넷 조기 경보기를 운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영국은 왜 그렇게 바보같이 조기 경보기 없는 항모 함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해리어 때문이죠. 그러면 해리어가 도대체 뭐길래 왜 이런 바보 같은 항모 함대를 가졌을까요? 영국의 당시 나토의 일원으로서의 작전 개념 때문입니다. 나토는 미국과 같이 작전을 하죠. 그러니까 영국이 포함되는 이 함대는 반드시 F-14가 제공을 하는 겁니다. 아주 광역으로 제공을 하죠. 그리고 영국 항모의 이 해리어는 하는 일이 F-14 같은 이런 장거리 방공하는 게 아니고 소련의 투플레프 142 해상 초계기 이런 것들을 격파를 하는 거예요. 여기 사이드와인드 달고 가도 투플레프 142 이런 거는 얼마든지 격파합니다. 투플레프 142야 투플레프 95 베어 폭격기를 개조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잡을 수 있죠, 해리어가.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고 영국은 조기 경보기 없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뒤늦게 시킹 헬기에다가 조기 경보 레이더를 달아서 시킹 조기 경보 헬기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시킹도 탐지거리가 한 200km도 채 안 되는 그런 아주 열악한 조기 경보 레이더였죠. 그래서 우리 한국 해군도 이런 거 보면 경항공모함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조기 경보기 없는 항공모함은 나가면 이렇게 사냥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항공모함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려면은 조기 경보기를 이착감시킬 수 있는 중형 항공모함 사출기 캐터필트 있는 중형 항모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한마디 더 드리면서 오늘 아르헨티나 공군 해군이 영국의 항공모함을 잡으러 출격했던 포클랜드 전쟁의 전투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